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김태유입니다. 저는 이제 산업공학과에 쭉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젊어서는 공학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에서는 경제학을 했고 교수를 하면서는 지정학과 역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발전 원리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 원리를 연구하는 저한테 제가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달라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과도 일면식조차도 없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 기꺼이 나오고 싶었는가? 그 이유는 오늘 모임이 초당적인 젊은 정치인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매력을 느껴서 내가 평생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이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이십니다. 근데 정치가 뭐냐? 나라를 다스리는 행위죠.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정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국가 권력을 획득하는 것하고 행사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이 두 개를 함께 정치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고 재창출하는 행위가 정치다. 그러면 정책은 뭐냐? 쟁취하는 국가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자유와 평등과 안보를 지키는 것이 정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념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책은 가치 중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념지향적인 특성을 가진 정치는 옳고 그른 게 꼭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다르지 어느 하나가 옳고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인 정책이 있고 덜 효율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정책은 옳은 정책이고 덜 효율적인 정책은 옳지 않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것 같으면 임진왜란 당시에 정치가 뭐냐? 동인이 권력을 잡느냐 서인이 권력을 잡느냐 하는 게 정치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정책은 뭐였냐? 외적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보다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 것 같으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선진국 잘 사는 나라죠. 발전한 나라죠. 후진국 못 사는 나라입니다.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선진국에서 대통령이 한 명 당선되고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시도지사도 당선되고 정치적으로 보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정치적인 성공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선진국이고 왜 하나는 후진국인가? 정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쟁취한 국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서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자유와 평등과 안보를 잘 지킨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결정하는 조건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다. 지금 우리가 정치라는 큰 용어로 이야기해왔는데 좀 더 상세히 분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라고 불러왔던 국가를 통치하는 행위 중에서 정치 행위보다 정책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 청년 정치인 여러분들이 모여서 정파를 초월해서 정당을 초월해서 다른 이념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정치를 같이 한다? 그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보수고 진보는 진보지 보수와 진보를 합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것은 선택의 문제고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맛있는 한식하고 맛있는 양식을 합치면 맛있는 음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어떻게 하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안보를 공고히 하고 각 분야마다 더 좋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은 보수적인 정책이 아주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어떤 정책은 진보적인 정책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인보다는 정책인이 되어야 되고 이 모임이 정치 모임보다는 정책 모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대 정치를 만들어내고 현대 의회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룬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영국입니다. 우리가 대영 제국 이렇게 부르죠.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를 열어간 대영 제국. 이 나라에서 보수와 진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보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수는 소수 특권층, 지주, 귀족, 이 소수의 신사가 영국을 지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영국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국의 보수입니다. 그럼 영국의 진보는 어떤 사람들이냐? 영국의 진보는 돈이 많든지 귀족이든지 이런 신분과 재산의 고하를 막론하고 의식이 있는 영국인은 전부 다 신사가 될 수 있고 그 신사가 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절대로 달랐는데 영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본 거죠. 물론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좀 제국주의 시대의 냄새가 나는 말이라서 영국이 잘 살고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정치인들이 정책연합을 만들 때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또 젊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평생 공부한 바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시련과 도전, 가장 힘들고 아픈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 생각 늘 하실 거예요. 그게 정치인의 고민이니까요. 여러분, 밖에 있는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더 위험하고 무서운 적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연의 제목을 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어도 외적에게 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지만은 안으로 붕괴돼서 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바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8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이 1.6이고 저출산 고령화를 상징하는 국가 일본이 1.3인데 우리는 그 반토막밖에 안 되는 0.7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시련, 이거보다 큰 도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저출산만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 가장 가난합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가장 높은 게 아니라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콜먼 인구학자가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데 따라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소멸한 나라. 여러분들이 이 걱정을 안 해주시면 누가 이 걱정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우리가 넉넉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책을 만들어서 열심히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출산율 1.13에서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부어서 대책을 세웠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성공하지 못했나? 인구학자들이 출산율을 올리려면 결혼을 많이 해야 돼. 결혼해서 안 돼. 임신도 많이 해야 돼. 임신만 해서 안 돼. 출산을 해야 돼. 출산만 해서 안 돼. 영아 보육을 해야 돼. 교육을 해야 돼.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직접 지원을 시작했는데 지금 출산율은 0.78로 처참하게 떨어져서 지금 우리 앞에 정말 위험한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고령화 문제가 실패했는가? 가정, 보육 등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부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하나의 정책적 지원은 다 필요하지만은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해야 되느냐, 이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문제의 실체에 대한 아주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진단.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학자들이 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선진국에 다 출장도 갔다 오시고 선진국에서 나온 논문도 읽고 책도 읽고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럼 선진국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성공했는가? 선진국은 성공하지 꼭 못했습니다. 선진국이 공공보육을 많이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거다.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 공공보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실제 출산율하고 공공보육을 한 것과 정비례하는 상관관계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보육은 성공한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비용을 보조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해가지고 우리보다 저출산을 빨리 경험한 유럽 선진국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가계나 혈통에 따라서 아이 출산율이 올라가지 지원해준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더라. 프랑스라든가 몇 개의 국가에서 지원을 했더니 출산율이 올라갔다. 근데 실제 그 통계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프랑스 여성들의 출산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민 온 외국 여성들의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이 저출산 정책에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선진국은 조건이 우리보다 좋으냐? 그 나라는 원래 조건이 좋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인구 밀도가 평균 20명대 그리고 그 이하입니다. 스페인,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인구 밀도가 100명대, 그리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는 영국과 독일 같은 나라도 200명에서 300명을 절대로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밀도가 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주 상황이 다르다. 그래? 그러면 이민 온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이민이 문제의 해결책일지 몰라. 안 그래도 요새 노동력도 부족한데 이민 많이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로드니 킹 사건 기억하시죠? 흑인이 미국 경찰한테 사살당해가지고 애꿎은 코리아타운을 습격해서 그 이민자들이 평생 피땀 흘려 쌓은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된 일이 있는데, 이런 인종폭동이 미국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최근에 프랑스에서 알제리계 소년 나일이라는 애가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사살당해가지고 지금 또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인종폭동은 과거에 노예제도를 시행했던가 식민지를 경영한 나라들, 이러한 나라들이 저지른 원죄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민정책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우수한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아주 활력 있게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만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나중에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은 아주 활성화돼야 되고 이민의 문호를 넓혀야 된다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은 그 규모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까지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자손들한테 엄청난 위험 부담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출산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잘못된 가정,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그래서 선진국의 출산 장려 정책도 실제로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구학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냐? 인구라고 하는 거대한 숲을 이루는 그 인구 문제를 잎새와 가지를 하나하나 너무 정밀하게 봐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숲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숲을 보는 게 무슨 얘기냐? 리처드 도킨슨 같은 생물학자들은 생명체는 유전자, DNA를 보존하는 기계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명체 중에 사망률이 높은 어류나 양서류는 알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왜? 대부분 죽어버리니까 많이 낳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자녀를 잘 보육하는 포유류는 새끼를 적게 낳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러한 생존 확률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적응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그런데 저것은 수십만 년 동안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게 지금 저출산하고 직접 관련이 돼? 실제로 관련이 됩니다. 칼훈이라는 동물 행동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일정한 생태계에, 아주 살기 좋은 생태계에 쥐를 풀어놓으면 쥐들이 번식해서 새끼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숫자가 일정 이상 늘어나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떻게 되냐? 서로 싸우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은 것이 저출산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농업사회의 인구 피라미드가 왜 저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가? 농업사회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반 죽어버려요. 50% 이상이 죽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아이들을 낳도록 우리가 진화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양상태가 개선돼서 유아 사망률이 50%에서 지금 2~3%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늙을 때까지 오래오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이 돼버린 거죠. 적게 낳고 노인들은 많이 살아있고, 그리고 먼 장래에 인구 피라미드가 박스형이 돼서 적게 낳아서 오랫동안 잘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는 바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 가계에 볼 것 같으면 6남 3녀를 낳아서 2남 1녀를 키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존율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50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불과 50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수명이 연장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이 지구 생태계가 지구상의 80억 인구를 다 수용하기 힘들 만한 상황에 왔다. 일부에서는 낙관적으로 아직은 괜찮아. 일부에서는 아니야. 환경 변화를 봐. 이미 지구는 멸망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인구론 하면 너무나 잘 아시는 멜더스, 인구론을 쓴 사람이죠. 저 사람이 인구론 초판에 뭐라고 쓰냐?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인구 폭탄이 생긴다. 해결책으로 뭘 제시했냐? 가난한 사람, 빈민촌 절대로 구제하지 마라.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그대로 둬야지 인구 문제를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인구론에 실었습니다. 그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당시에 절대 빈곤율이 90%가 넘었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90%가 넘었는데 이게 지금은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보시는 커브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수직적으로 늘어나는 커브, 이게 바로 현대 인구 문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불과 50년 전 우리는 인구 폭발을 결정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살기다. 우리가 자다가도 잠꼬대도 할 만큼 다 외웠던 구호들이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인구 폭발을 걱정했는데 1972년에 지식인들의 모임이라는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 성장의 한계는 성서 이래 가장 성공적인 종말론이라고까지 볼리면서 전 세계를 충격 속에 빠뜨렸죠. 지금 인류가 이대로 발전해 나가면 자원 고갈과 식량 부족과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인류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정말 생각만 해봐도 끔찍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는데, 만약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이 미국인처럼 많은 물자를 소비하고 살 것 같으면 지구가 5개 필요하다. 지구가 1개라면 전 세계 인구가 15억 명밖에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인구 폭탄이라는 책이 유행하고 아주 심각한 인구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자원 고갈의 근원도 인구 문제고 식량 부족의 근원도 인구 문제고 또 환경 파괴의 근원도 인구 문제다. 인구만 적으면 이런 문제가 절대로 생기지 않을 텐데 인구가 많아서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출산과 인구 감소, 이게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한쪽에서 보면 재앙이고 한쪽에서 보면 축복이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선진국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개발도상국도 지금 출산율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예측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출산율은 계속해서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작은
남녀 성평등, 또 뭐 직장과 가정의 양립, 뭐 과당 경쟁 이런 문제로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적응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출산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일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적응해 가는가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저출산이라는 것은 바닷가에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엄청난 파도, 이 문명사적 트렌드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냐? 안 막아진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증가하던 세계 인구가 점점 증가 속도가 줄어들어서 정체될 것이다. 근데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는 인구가 줄어들고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계속 감소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실바니아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해서 네이처라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 게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1975년부터 2005년까지 30년 동안 30개국의 출산율을 연구해 봤더니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는 경향까지 보이더라. 그 어떤 점이 뭐냐? 유엔에서 개발한 HDI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Human Development Index라는 지수인데 이 지수는 사람의 소득과 수명과 교육 환경과 뭐 건강과 이런 지표를 다 넣어서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도달하면 출산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한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HDI 지수 0.85에서 9 사이에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그랬는데 한국과 일본은 예외적으로 조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저게 반등할 거며 적정 인구라는 게 개념이 있느냐? 사실은 없습니다. 왜? 실제로 생태계, 인류 생태계가 안정돼서 인구가 완전히 안정된 국가의 모범 사례를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변 국가들도 지금 출산율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걸 모범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네덜란드 인구 밀도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약 4천만 명이 살 수 있고 일본 인구 밀도를 기준으로 하면 3,300만 명, 그 다음에 프랑스 인구 밀도를 기준으로 하면 1,200만 명. 그런데 지금 이 땅에 5,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는 줄어야 되고 인구 밀도는 낮아져야 된다. 이런데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출산은 인구 소멸을 초래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가정과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인구는 경제 구조에 맞춰서 언제 어느 선에 안정될 것이다. 저출산 추세는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인구는 언제 어느 선에 안정될 것이다. 그 어느 선이 대한민국 인구 4천만이냐 2천만이냐 그럼 뭐가 결정하냐? 우리가 만들어갈 경제 구조와 우리의 미래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를 우리가 결정하고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 인류 문명사적인 인구의 숲에 흘러가는 트렌드 이거 다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럼 OECD 국가 평균이 1.6인데 우리도 그 정도 돼야지 왜 그 반토막도 안 되는 0.7대로 떨어지고 있느냐? 왜 한국은 유독 출산율이 더 낮은가? 이것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만약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 아주 이기심 때문이야.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이스트린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의 성장기에 비해서 가임기의 경제 상태가 좋아진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아요. 왜? 자기 자녀는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경제가 나빠진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아요. 왜? 내 자녀는 더 좋은 세상을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현실은 젊은이들이 삼포세대, 헬조선, 흑수저, 이제는 지옥 불반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저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준엄하게 꾸짖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우리는 국민소득 1,000불도 안 되던 시절에 라면 끓여 먹을 돈이 없는데도 사글세빵에서 연탄 갈아 나가면서 아이들 다 키웠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매일같이 돈가스 사 먹고 점심보다 더 비싼 커피 사서 마시면서 무슨 그렇게 나약한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준엄하게 꾸짖으시죠. 저도 기성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분들의 말씀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보다 나아지는 게 행복이고 오늘부터 못해지는 게 불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기성세대들은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국민소득 1000불 시대에 가임기가 돼서 아이를 낳으니까 내 자식들은 국민소득 10,000불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대세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매 정부, 매 대통령 임기마다 경제 성장률이 1%씩 하락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내 자녀들은 나보다 좋은 세상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아이를 많이 낳은 이유나 젊은 세대가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나 똑같은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저출산을 만들고 저출산이 또 저성장을 만들고 이런 저출산과 저성장의 악순환이 세계 평균인 1.6의 출산율을 그 반토막 이하로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면 죽음의 계곡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 죽음의 계곡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인구가 저출산의 문제가 연착륙으로 가면 우리가 적응하고 안정될 것이고 이것이 경착륙으로 가면 붕괴되고 소멸될 것이다.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응과 붕괴를 가르는 그 진짜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 이것을 찾아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역피라미드 시기에 이 과도기에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계곡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한 표현을 제가 썼는데 문제는 죽음의 계곡이다. 죽음의 계곡이 뭐냐? 지금까지 문제가 저출산인 줄 알았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부양비가 문제라는 겁니다. 부양비. 그럼 부양비가 뭐냐? 부양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놓은 바에 의하면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분의 그 14세 이하의 유소년, 부양받는 유소년, 또 65세 이상의 부양받는 고령자, 이 비율을 부양비라 그럽니다. 저게 산업화 초기에 만들어진 정의라서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서 15세 노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지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지표는 올바른 지표가 아니다. 진짜 올바른 지표는 뭐냐? 한국형 노인 부양비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간이 25세부터 54세까지 30년입니다. 이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부양하는 체제로 가 있다. 그런데 2000년이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어땠냐? 적어도 3명 이상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30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면 1명이 연금을 붓고 1명이 타가면 엄청난 연금을 부어야 되겠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의 허리가 휘어지느냐? 아닙니다. 부러집니다.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붕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고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 사회가 붕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떨어지지 않고 연착륙하도록 한 것, 그게 바로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핵심입니다. 인구 문제의 핵심. 그래서 대한민국은 소멸할 것인가? 붕괴를 막을 방법은 과연 없을 것인가? 이게 제가 했던 연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인구학자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어요. 저출산이 문제다, 고령화가 문제다. 그분들의 공적은 인정합니다. 왜? 이 인구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해결은 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8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출산율이 1.13에서 0.78로 떨어졌다. 그럼 완전한 실패를 한 거죠. 이분들이 왜 실패를 했냐? 첫째, 가정이 틀렸습니다. 이분들은 저출산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부양비가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이분들은 잘못된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잎새와 가지를 보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 숲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본 세상과 망원경으로 본 세상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세상을 본 사람한테 국가와 미래 인류 문명의 정책을 물으면 답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지 못하고 잎새와 가지를 봤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처방. 이것을 세금 걷어서 직접 지원을 하면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명한 인구학자께서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가부장적인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문화는 바뀌는 속도가 좀 늦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출산율 떨어지는 속도는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인구학자들이 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했다. 이분들의 공적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결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연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법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성을 높이거나 또 하나는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답이죠. 그래서 저 이걸 4차 산업혁명 혹은 이모작 사회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제가 문명사를 연구하고 산업혁명을 연구하다가 인구 문제에 천착해가지고 이 문제를 연구하게 된 게 바로 저게 4차 산업혁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로 오면 허리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일하는 1명이 3명분의 일을 시키면 허리가 부러지는 거죠. 8시간 노동하던 사람을 24시간 노동시키면 노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효율을 증대시킬 수는 있다. 생산성 향상? 듣기는 그럴듯한데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사람 1명이 사람 능력하고 똑같은 인공지능 로봇 2대를 데리고 일하면 3명분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결해 왔어요. 과거에 그 삽질하면서 농사짓던 농부가 요새는 트랙터로 운전하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인원을 절감했죠. 여러분, 북한의 수해 지역 복구하는 데 보면 젊은이들이 그냥 막 삽들고 열심히 일하죠. 그거 사실 포크레인 몇 대만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그렇게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 몇 대 포크레인을 인공지능 포크레인 딱 한 대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4차 산업혁명만 빨리 진행되면 인구 문제 가뿐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먹는 닭튀김, 그거 지금 인공팔들이 막 튀기고 있잖아요. 인공팔 여러 개 들어오면 닭 다 튀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가 저출산 속도보다 느리다는 겁니다. 인류 문명사적으로 봐도 느리고, 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이렇게 진출하지를 않고 다른 쪽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이 느리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만 기대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노인 부양비를 보면 25세부터 54세까지 일하는 사람이 부양하는 사람들이 고령자지만은 55세부터 74세까지 장년과 75세 이상의 노년으로 저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일하던 사회가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오면 이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한다는 건 2명이 일해서 2명을 부양한다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부양받는 2명 중에는 장년과 노년이 있다. 그래서 만약 이 장년한테 일할 기회를 줘서 일하는 사람으로 내리면 이 장년이 내려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3명이 일해서 1명 부양하는 사회로 갈 수 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4차 산업혁명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젊고 유능한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진출하게 하고, 아직도 체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욕도 있는 장년들을 일할 기회를 주면 된다. 이게 바로 이모작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이모작 사회 이론을 쭉 정리를 해서 10년 전에 발간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이 책에서 쓴 이모작 사회가 주목받지를 못하고 과거 방식대로 출산율을 높이자, 출산율을 높이자 이 얘기만 하면서 또 10년을 허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 해결의 클루, 실마리를 어디서 찾았냐? 이건 제 연구가 아니라 발달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의 연구에서 찾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가 높냐면 신체 능력이 탁월하고 유동지능, 플루이드 인텔리전스가 높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과 경륜이 쌓이고 크리스탈라이즈 인텔리전스, 결정지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 유동지능은 떨어지지만 결정지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연구가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유동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체력과 함께 빨리 발전했다가 빨리 쇠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결정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늦게 발전했다가 늦게 쇠퇴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학교의 이공계 교수들은 연구할 때 뭘 쓰냐면 유동지능을 활용하죠. 플루이드 인텔리전스를. 그래서 이공계 교수들의 업적은 30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문계는 결정지능을 쓰는 학문이죠. 그래서 인문계 교수의 업적은 종종 60대를 넘어서서 최고봉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정지능과 유동지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나누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러면 2번 정상기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1모작 직업, 2모작 직업으로 이름했습니다. 1모작 직업이 뭐냐?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개념 설계, 디자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 계산력, 공간력, 추리력, 패션 감각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직업. 이것을 제가 1모작 직업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전문 관리, 서비스, 행정, 사무, 컨설팅 이런 경험과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참을성, 인내심, 이해력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직업을 2모작 직업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모작 직업을 가지고 최정상기에 도달해가지고 한번 능력을 발휘하고 나서 유동지능이 쇠퇴해서 1모작 직업에서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면 2모작 직업으로 바꾸면 또 한 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생애 수지 곡선인데 사람들의 평생 수입을 일부를 자녀들 양육비로 씁니다. 부모한테 진 빚을 갚는 거죠. 나머지 일부를 어디다 쓰냐? 노후생활비로 쓰죠. 그래서 평균 수명 60세, 70세까지는 우리가 30년 일해서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지금 수명이 연장돼가지고 노후생활비가 부족해진 겁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의 빈곤율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이유가 바로 수명 연장 때문이다. 일단 당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사람들이 쉽게 입에 오르내리는 정년 연장하면 될 거 아니야. 더 일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저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임금 삭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유동지능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리고 풍선 효과로 청년 실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은 개선이 아닌 계약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대세가 정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정년 연장은 절대로 해결책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결책이 아니냐? 근로자를 위해서 우선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지금 고령화로 수명은 20년, 30년 늘어났는데 정년을 20년, 30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1, 2년입니다. 맥시멈 5년 연장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기회를 줘서 20년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죠. 그 다음에 기업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의 문제가 뭐 그렇게 심각해? 기업의 문제는 바로 고용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힘들어지면 고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이 안 되면 민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의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이라 그럽니다. 중국이 30대 초반이라 그러고 한국은 40대 중반이라는데 지금 정년 연장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기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왜? 매일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새로운 게 도입되는데 유동지능이 못 쫓아갑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를 했어요. 저도 학생 때, 조교 때는 제가 열심히 교수님들을 컴퓨터 도와드렸는데 지금은 젊은 조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가 아주 잘 쓰지를 못합니다. 이게 내가 노력 안 해서 그렇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인간은 모두 유동지능이 쇠퇴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고령화되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고용이 줄어들고 국가 경제가 무너집니다. 국가는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세대 간의 심각한 갈등이 초래됩니다. 지난 십수년을 우리가 이념 갈등의 시대다. 정말 우리가 뼈아프게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세대 갈등은 이념 갈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 젊어서 1모작 직업을 한번 하고 능력이 쇠퇴해서 유동지능이 쇠퇴해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지면 2모작으로 준비해서 갈아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회적 잉여도 늘어나고 평생 수입도 늘어나서 이것으로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출어람의 시대 이렇게 하는데 25세부터 54세까지 1모작 직업 30년 열심히 일합니다.
평균 수명이 60세, 70세까지는 이걸로 버틸 수 있어요. 평균 수명이 80대, 90대면 절대로 못 버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100세 지사의 시대로 가가지고 55세부터 74세까지 20년을 더 일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 60세 시대는 1모작으로 되는데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보려면 우리가 2모작 사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1모작에서 30년, 2모작에서 20년, 50년 일하면 100세 시대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논리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고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한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학자라는 사람들은, 교수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말은 그럴듯하는데 저거 탁상공론 아니야? 실제로 그게 돼? 해봤어?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가능할까 말씀드리죠.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능하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과거에 해서 성공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산업화, 인류 경제사상 유례없을 만큼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둔 성공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 그 옛날에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한다 할 만큼 농업에 종사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전부 농민이었습니다. 농업은 성장이 감속하고 정체되는 산업이죠. 그런데 농촌에서 어떻게 했냐? 젊은 청년들을 유인해냈어요. 어디로 유인해냈냐? 마산수출공단, 여천화학공단, 새마을공장 이런 데로 유인해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 오선도선 그렇게 정겹게 살던 고향 땅을 등지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공단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어디로 보내냐? 산업으로 보냈죠. 산업으로 보내니까 이 체증하는 산업, 성장이 가속하는 산업의 효과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산업은 좋아지고 농촌은 망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산업이 발전하니까 트랙터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새로운 종자라든가 새로운 비료가 농촌으로 막 흘러들어가가지고 농촌이 더 발전해서 청년이 다 떠난 고령화된 농촌에서 우리나라가 쌀을 자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소고기라든가 밀을 수입한 것도 일부 효과는 있지만은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로 설명할 것 같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바로 산업혁명, 한강의 기적의 성공. 이게 뭐냐면 결정지능이 높은 고령층은 농촌에서 농사를 계속 짓도록 하고 그리고 유동지능이 높은 청년층을 산업 현장으로 보내서 이 가치 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 총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다. 농업이라고 하는 체증하는 산업에서 젊은이들을 유인해서 산업이라고 하는 체증하는 산업으로 보내서 성과를 내면 산업도 발전하고 농업도 발전한다. 이게 한강의 기적,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한강의 기적인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뭐냐? 4차 산업혁명.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모작 직업이라는 소위 결정지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어요. 결정지능을 필요로 하는 이모작 직업은 생산성이 체감합니다. 체감하는데 여기서 젊은이들을 유인해내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적 인센티브를 줘서 유인해내서 이 사람들을 일모작 직업이라고 창의, 혁신, 개념, 설계, 디자인 이런 쪽으로 보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나온 자리에 누가 고용될 수 있죠? 55세 이상 74세까지 장년들이 여기 고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모작 산업도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그 이론과 방법 그대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게 제 주장이고 제 연구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말로 설명하면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유동지능이 높은 청년층을 일모작 직업으로 보내서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결정지능이 높은 고령층을 이모작 직업에 취업시킴으로써 국민 총생산액을 극대화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동지능이 높은 청년층이 일모작 직업에 가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겨서 성공시킬 수 있고 그리고 결정지능이 높은 사람을 이모작 직업으로 보내면 바로 이모작 사회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5,200만의 인구 밀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나라, 과당 경쟁, 과당 스펙, 이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헬조선과 지옥불반도를 과감히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모든 그 국민 합의에 맞는 수준의 인구로
인구 수준을 낮추고 인구 밀도를 낮춰가지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우리나라가 영원히 자손만대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던 사회가 멀지 않아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오는데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람 1명이 인공지능 로봇 2대를 가지고 해결하는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보다 저출산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저것만 기다리다가는 죽음의 계곡에 빠진다. 안 빠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1명이 1명을 부양하는 것은 2명이 2명을 부양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젊은 장년이 경제활동 인구로 내려오게 하고 3명이 1명을 부양하는 체제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 죽음의 계곡을 잘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 장년이 내려와서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모작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1모작 직업으로 옮겨가서 4차 산업혁명의 역군이 되도록 하면 저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우리 조상의 슬기 속에서도 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200년 동안 전국시대에서 전쟁과 전쟁 속에서 역전의 용사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우리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구경한 장군도 전쟁을 구경한 병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전에서는 연전연패를 했죠. 물론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군신에 가까운 분이 계셔서 23전 23승의 신화를 만들었지만 이 육전에서는 그냥 초토화됐어요. 싸우면 지고 싸우면 지고. 근데 이것을 반전시킨 대첩이 바로 행주대첩입니다. 권율 장군이 농민병, 승병 합쳐가지고 오합지졸은 아니겠지만은 1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행주산성을 지키는데 일본군 정예 3만 명이 이걸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행주산성이 기암 절벽 위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상 300m의 군웅인데 거기다가 이틀 동안 나무를 잘라서 목책을 세웠다. 그건 성이라고 할 수도 없죠. 성도 아니죠. 근데 권율 장군이 가만 보니까 이거는 진싸움이에요. 해보나 마나야. 그런데 과거에 이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1명의 전투병을 2명의 병침병이 화살이라든가 먹을 물, 음식, 돌 이런 걸 지원을 해줘야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대2가 황금 비율인데 권율 장군이 한 게 뭐냐면 전투 가능한 사람은 전원 전투에 나가라. 그러니까 1만 명이 3만 명의 전투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병참은 누가 하냐? 바로 행주 치마를 입은 여성들한테 시킨 거예요. 여성들은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활을 쏴도 적군한 데까지 안 가요. 앞에 떨어져. 근데 남자 1명이 하던 병참을 여성 2명 시키면 훨씬 더 정확하게 책임감 있게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 전투병과 여성 병참병의 이 남녀 성별 분업이 행주산성의 대첩을 큰 승리로 이끌었고 그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가지고 7급 공무원 시험에 250대 1, 300대 1 이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의료계로 가서 피부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유동지능이 충만한 정말 훌륭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사회가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4차 산업혁명 1모작 직업 쪽으로 보낼 수 있으면 유인책만 마련할 수 있으면 그러면 지금 2모작 직업은 누가 하지? 경력단절 여성, 50대 베이비부머 은퇴자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많이 뽑았던 그 복지 관련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복지 관련 업무를 20대 젊은이가 더 잘하겠습니까?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본 40대 경력단절 여성이 더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가정을 키우고 사회활동을 해본 50대 이 은퇴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경력단절 여성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시험 쳐가지고 그냥 국사시험, 영어시험 성적 좋은 사람 뽑아서 복지공무원으로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든지 개선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중년의 1모작과 장년의 2모작 이 세대 간의 분업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영감을 행주대첩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지금 청년 실업이 문제인데 아니 1모작 직업으로 청년들을 가라고? 그거 탁상공론 아니야? 교수님 그거 실제 현상을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제가 말씀드릴 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생기고 고용이 생깁니다.
사람이 없으면 기업도 안 생기고 고용도 안 생겨요. 인류 문명사를 봐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어난 이유가 영국 농촌에서 인클로저 운동 그래가지고 테두리를 치고 양을 키운다고 소작농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대책 없이 런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가 생겼냐? 직물혁명이 생긴 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잠재 실업까지 합치면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실업자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그 실업자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경공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대학 졸업생이 갈 만한 직장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학을 세워가지고 대학 졸업자들을 엄청나게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우골탑이라 그랬죠? 논 팔고 소 팔아가지고 애들을 키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대학 졸업생들이 일할 만한 기업, 직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00불짜리 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예비 선진국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실리콘밸리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계의 영재들이 실리콘밸리로 모여들어서 잘 되는 거예요. 인도의 IIT, 실리콘밸리에서 CEO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 이 인도 사람들이 가고 한국의 우수한 젊은이도 요새 삼성, LG 아닙니다. 지금 저 국난보다 더 힘든 국난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진 지는 40년째 오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국가적인 대책을 하고 380조 원을 집어넣기 시작한 지 18년 돼서 지금 5개 정부를 거치고 있는데 출산율은 대세 하락을 하고 아무도 이것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적에게 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지만은 안으로부터 붕괴되고 소멸된 나라는 되찾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문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서는 폭탄 돌리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이모작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첫째,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부양비가 문제라는 사실에 우리 국민적인 범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양비가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 20대 80의 법칙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는 노력의 20%만 부양비 개선해 놓으면 저출산 문제의 80%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협의체와 범부처적인 추진단을 결성해서 지금 시작해야 된다. 지금 아니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과하게 감정을 섞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